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구자룡 전 국민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그널픽에서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어가고 이래서 오늘 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난 한 달간의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저는 뭐 항상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더 걱정이 많았고. 걱정 인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걱정 예. 인형에 남들 예. 걱정을 대신해 주기 그게 직업의 본질이기도 하고 네. 원래 성격 자체도 좀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이제 예상을 해서 대부분은 벌어지지 않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사실 당대표 선거에 나올 때의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풀어야 될 게 당 내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민주당이랑의 관계는 항상 또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지 저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뭐 이랬었는데 굉장히 그런 걱정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성으로 터져나온 근거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았구나라는 거를 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뭐 처음 출마하실 때 죽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예.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거 본인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플랜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딱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대통령실의 관계는 되게 잘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균형점을 잡은 것 같고 네. 일단 거기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의 문제도 뭐 이제 호사가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인선 문제, 뭐 당 장악력에 대한 문제, 특히 정책위 의장에 대한 교체 문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었나 싶은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안착이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도부 구성이 딱 완료되고 나서는 민생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가장 저는 눈에 띄었어요. 금투세나 이런 것들이 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아니라 국민들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는 선거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가 되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약속이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고 네. 정말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격차 해소에 대한 얘기가 선거 국면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그것이 다시 당의 중심 내용이 지금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민생에 대한 부분은 격차 해소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 전에 저한테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그런 정당 아니구나. 그런 정치인 아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적을 하기로는 이게 너무 성급할 수 있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슈를 팔로잉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이슈를 던져서 이제 끌고 가는 것 주도하는 거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정치인을 워낙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좀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뭔가 조금 작은 건에 대한 대응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어떤 새로운 사건 맡으면은 기존에 진행된 것 파악하고 나서 제 그림대로 진행되는 게 나오는 거지. 앞에 거랑 이게 조율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내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는 그 자체로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제 한 달이고 제가 보기에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고는 충분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3년간 없었던 일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취임 네. 한 달 만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대화하는 정치 하시는구나. 정치라는 것을 진짜 복원하시는구나. 그 안에 메시지는 민생이 중심에 있구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는 것도 이제 곧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의제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보수 정당 안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제3자 대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의제는 이미 던지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있었냐 없었냐 이러지만 결국
제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있어요. 있고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던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해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한 대표 위주로 좀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단이 있기는 한데 뭐 한 대표와 좀 다른 입장을 냈다가 당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정정하는 메시지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또 한 대표 주변으로 다른 스피커가 막 보인다기보다는 역시 한동훈 대표만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예.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까 환영 메시지 내신 분들.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수석 대변인께서 공식 논평을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과의 구두 백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해줬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공식 입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공식 논평이 나갔다거나 뭐 어떤 대변이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편하게 구두로 주고받았던 얘기하고의 차이였기 때문에 금세 조율이 됐던 거고 보통은 이제 다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때 자기의 생각이 대표하고 항상 사전 조율돼 가지고 메시지가 나가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얘기는 의견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있었던 거는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거가 있었다 보니까 뭐 대변인단에서 좀 소극적이냐 뭐 방송도 잘 안 나가지 않냐 뭐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대변인단에 그랬더니 아니다. 특히 정치 시그널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한지아 대변인도 연결을 했었고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쵸, 뭐 그쵸. 스피커로서의 어떤 아직은 또 한동훈 대표가 갖는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 당대표의 새로운 유형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수정당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뒤에서 조율하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잘 못 봤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 자체가 워낙에 또 달변이고 본인이 또 토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난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토론하자. 지금도 금투세 관련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토론하자. 어떤 방식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예전 대변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지 대변인단이 소극적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던 민주당과 뭐 당대표가 임명이 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 한동훈 체제로 진행된 당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상승한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이게 뭐 늘 변동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흐름이 딱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보니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전당대회 때문에 있었던 컨벤션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전화로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네. 응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저 평생에 딱 한 예. 번.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일하기 바쁘시고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시간 되시고 이게 컨디션이 될 때 그 여론조사 전화를 끝까지 다 청취해가지고 응해주시거든요. 네. 그게 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내가 시간 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력이 생기는 거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 전당대회가 있을 때인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지막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네. 정봉주 후보가 1위 달리다가 6위로까지 날아가 버리고 전현희 의원이 6위에서 탈락권이었는데 2위로 치솟았잖아요. 네. 그때의 급변하는 그 지지층에서의 결집에 비하면 요 약간의 정당 지지조 차이는 좀 더 오히려 적게 나온 거다. 너무 미비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시점을 짧게 잘라가지고 평가할 건 아닌 게 여론조사는 항상 추세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추세도 길게 거시적으로 예. 봐야지 이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지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루하루의 등락에 대해서도 논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이후에 나오는 지지율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정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임하면서 좀 어떤 의제를 갖고 좀 어떤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굉장히 유연한 분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의제에 제한을 둘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든지 나오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거의 토론에 준할 정도로 다 받아서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럼 되게 길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의제에 대한 건 민생 문제를 먼저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절대 회피하실 리는 없다. 예.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런 것까지 다 꺼내놓고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민심도 뭔가 저게 꽉 막힌 것 같은데라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뻥 터지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시는 게 내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때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생각이 굳어져 있고 확실하게 그 안이 서 있기 때문에 토론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수회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당대표 그 대화에서도 그걸 뭐 회피할 이유도 없고 그 의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용들을 꺼내면서 아마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대표가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좀 포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구재련 변호사가 뭐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특검법 얘기한 것도 몇 수를 내다본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보 공작 의혹을 넣자. 이것도 좀 어떤 다음 스텝까지 염두에 두고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헌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안을 계속 내놓잖아요. 예. 벌써 세 번째 특검법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특검법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안 됐던 거를 뒤에 내면 더 센 게 나오고 더 센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협상용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가지고 불통 이미지를 쌓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정쟁용으로 지금 법안을 자꾸 내는 게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쟁용으로 저러지 실체 진실 밝힐 생각은 없구나라는 평가를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내부 분열을 꾀해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논리 모순이에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심이었으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위헌성이 더 강화되는 시기 아니었겠죠. 오히려 한동훈 대안 쪽으로 수렴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말이 맞겠죠. 법안은 못 받을 걸 안을 계속 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말도 당 내부의 의견하고 또 안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또 절대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어제 최고위회에서 이현주 의원은 제3자 안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걸 짚었어요. 안이나 좀 정리하고 얘기해라.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냐라는 거니까 역공한다면서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갈팡질팡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협상으로 와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특검안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 위헌성을 제거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그 컨셉이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거든요. 네. 기존 사법 시스템대로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건 여태까지 특검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었던 걸 보면 알아요. 네. 그죠? 근데 여야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헌성이 너무 높은 것들을 계속 내니까
가운데쯤으로 정말 제대로 된 특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라는 게 균형점에서 양극단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혀서 와야지 우리가 1을 주장하고 저쪽이 10을 주장할 때 한 5 정도에서 수렴이 되면서 조율이 되는데 여기서 저쪽은 날로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보 공작에 대한 의혹이 드러났으면은 그것도 우리는 늘 수 있어야지 상대방의 위헌적인 조항이나 독소 조항을 빼기 위해서 협상 카드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핵심으로 찝었잖아요. 예. 뭐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동전의 양면인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다뤄야죠. 제보가 공작이라면 구명 로비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같이 넣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건 떼가지고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제보 공작에 연결되어 있었던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명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안에서 이 사건 만든 거냐에 대한 의혹은 빼냐. 이 특검 자체가 부당하다. 결국은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말도 여기에 굉장히 난감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어떻게든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분열시켜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도는 관철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특검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정돈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지금 나오는 현상만으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단 2기 지도부는 더 강력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지도부가 되었는데 근데 10월 위기설 이게 사실 대표되고 뭐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본인도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10월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7개 사건과 관련해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오거든요. 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별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구자룡 변호사가 보기엔 좀 어떠세요? 그 희망사항이시죠, 그분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희망사항인데 그거를 위해서 당대표 선거도 진짜 뭐 24년 만인가요? 연임 최초였는데 그 24년 전에도 DJ가 했던 거는 당정 일체로 총재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네. 당정 분리됐던 이후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당대표 자리는 한번 놨다가 나중에 대선 주자로서 뛰는 게 낫지 않냐. 예. 정상적인 정치인은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방탄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의원 배지도 필요했고 당대표 지위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이렇게 왔고 거기서 10월 11월쯤에 이 선고가 날 때 저는 상당 부분은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른 이견들이 나올 거를 더 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정말 나를 끝까지 떠나지 못할 사람들로만 채워 넣겠다라고 강성으로만 채워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투표 흐름에 맡겨도 내 의중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굳이 유튜브로 자기 차에 불러가지고 김민석 의원 네. 힘 실어줬잖아요. 의중을 더 명확하게 드러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고 완전히 장악해 버렸거든요. 다른 목소리들은 다 예전 친문으로 이어진 세력들은 다 축출당했고 지난 총선 때 이제 어버이 정당이라고 불러도 내부에서 딱히 뭐 반대도 안 하더라고요. 반발도 안 하고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도 친자 확인을 해준 거예요. 예. 김민석 후보를 보고 이 사람이 내 친자가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위가 되잖아요. 다 대부분 그렇게 힘 실어주니까 순위가 급변하면서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을 보면서 지금 컨셉을 완전히 잡고 거기서 완전히 센 목소리를 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합리적인 의견 가진 것처럼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로만 채워진 거는 반대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당이 그렇게만 짜여져도 상관없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심에서 뭐 유죄가 선고가 된다 해도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그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수사에 대해서도 다 부당하다고 하는 걸 보면 재판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본인 재판도 본인 재판인데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중요한 2개 재판이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그리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 선고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구자룡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이 되느냐를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재판인 건가요? 사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물타기가 있는데 아까 뭐 정권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이러네 저러네 그러는데 아까 앵커가 잘 짚어주셨다시피 이 사건은 사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터져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죠. 예, 상대 그렇죠. 후보 진영에서. 그렇죠. 예.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잖아요. 예. 당내에서 나왔고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시작됐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논리로 말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과 그때 당시에 검찰과 이낙연 후보와 지금의 검찰까지 쭉 연결되는 원팀이 있다는 뜻인가요? 뭐 말도 안 되죠 그런 거는. 예. 그거는 네. 그렇게밖에 변명을 못한다는 게 좀 논리가 빈약하구나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고 이 사건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나온 거 없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주변의 사건들에 의해 가지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고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도 얼마 전에 그 총선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백현동이나 이런 것들 이재명 대표는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간다. 예. 형량으로 따지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판사 출신인데 그렇죠. 뒤늦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양심 고백처럼. 뒤늦게 네. 그러니까요. 참 공천이 그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참 네. 안타까운데 법조인이라면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빼고 주변에 있는 브로커나 그런 관계자들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인허가권자가 최종 결제를 해줘야지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예. 김인섭 씨도 브로커잖아요. 브로커가 알선 수재를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로비해 줄게. 이거거든요. 혐의가 예.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돈을 받았는데 로비를 안 했으면 그 사업이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됐어요. 막 4단계 종상향이 되고 그 사업을 탐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던 이유는 인허가권자가 원하는 결론을 안 내줬었는데 네. 김인섭 씨가 딱 들어온 순간 허가방이라는 김인섭 씨가 말했던 게 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없다라고 치면 김인섭 씨는 사실 그냥 사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선 수재로 지금 유죄가 됐잖아요. 알선에 대해서는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 하나만 딱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 연관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형사 판결은 대단히 높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사건에서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김인섭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게 유죄가 됐다라는 판결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의해 가지고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 셈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지금 밖에서 정치 활동 하잖냐. 뭐 이러면서 네. 무죄를 확신한다. 뭐 이러는데 주변 분들 지금 다 구속됐거든요. 예. 굉장한 중형들이 선고가 되고 있어요. 본인은 일단 본인만 빼고 주변인들은 다 그렇죠. 꽤 중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각자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전부. 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만 근데 싹 빼가지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은 그 인허가 결제 뭐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이럴 때 뭐 주고받은 공문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하신 분인가? 네. 이거는 뭐 성남시장 때부터도 보도블럭 뭐 1,000만 원짜리 공사 정도부터도 다 직접 관여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거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곡차곡 근거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선고 결과도 이재명 대표에게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